잠깐만요, 형님들. 제 어머니예요. 치매가 있어서 밤에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의 거짓말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한 어머니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거기 계신 분, 빨리 이쪽으로, 위험해요. 무슨 짓이야, 이게. 골목 어귀에서 터져나온 외침이 눈발에 흩어졌습니다. 한겨울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재개발 예정 구역은 가로등마저 성긴 채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들 사이로 난 좁은 길목엔 쌓인 눈이 발자국에 밟혀 질퍽한 얼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질척한 빙판에 끌렸고 평소라면 절대 신지 않았을 하이힐이 미끄러운 골목길에서 발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선 3명의 남자가 빠르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들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만으로도 선한 의도가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윤 유통이 참여하고 있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입자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있다는 제보,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폭력 사태,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사 이사진은 현장 관리자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오서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사업에서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선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그녀는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처음엔 길을 묻는 척 접근했지만 곧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이곳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뒤에서 들려온 고함의 오서윤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신발과 미끄러운 바닥은 그녀의 도주를 방해했습니다. 폐가 옆 좁은 샛길로 꺾어 들어가려던 순간 발이 헛디뎌 그녀는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불과 몇 미터 앞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오서윤은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비틀거리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허무한 방식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용 점퍼에 목까지 올린 후드,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든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남자는 쓰러진 오서윤 앞에 섰고 쫓아오던 3명을 향해 양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형님들.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오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치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을 구하려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자꾸 밤에 집을 나가셔서 제가 미치겠어요. 송구합니다, 형님들. 혹시 어머니가 실례를 했나요? 3명의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서 낯선 남자는 재빨리 오서윤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집에 가셔야죠. 남자는 오서윤을 부축하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를 감싼 팔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남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함부로 다가오진 못했습니다. 주변에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고 누군가 이 소란을 눈치챌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엔 조심하십시오, 아저씨. 선두에 섰던 남자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긴장된 대치 끝에 세 명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서윤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 완전히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내렸고 그녀의 코트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거친 손과 낡은 옷차림과 달리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온몸이 떨렸으며 방금 전 공포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됐습니다. 일단 여기선 위험해요. 따라오세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서윤은 본능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거니와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에게선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깊숙한 곳, 철거를 기다리는 빈집들 사이로 난 길이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발자국은 곧 하얀 눈에 묻혔습니다. 여기요, 일단 여기가 안전합니다. 남자가 멈춰선 곳은 반쯤 허물어진 골목 끝에 작은 공터였습니다. 철거를 앞둔 건물들 사이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엔 몇 개의 폐차들이 눈에 덮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결코 안전해 보이지 않는 장소였지만 지금만큼은 그 어둠이 오히려 은신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서윤은 눈을 털어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코트의 먼지를 털어냈지만 이미 고급 캐시미어 원단은 눈물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쫓아오는 발소리도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긴장을 풀고 후드를 벗었습니다. 눈발이 그의 짧은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무슨 일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서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낯선 남자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동네 구경을 하려고 왔을 뿐인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서윤의 옷차림, 말투, 분위기, 모든 것이 이 재개발 구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경이요? 이 밤에 이런 곳을? 그의 말투엔 비꼬는 기색은 없었지만 의심은 분명했습니다. 오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편의점 봉지에서 페트병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오서윤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병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손을 녹였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의 열기가 퍼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됐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니까요. 남자는 무뚝뚝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서윤의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설명하고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고 무엇보다 오늘 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집에 가서 처리할 수 있어요. 집이 어디신데요? 여기서 멀어요?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오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주소를 말하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침묵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저도 남의 사정 캐묻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는 돌아서서 공터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하늘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서윤은 그의 옆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친 작업복, 낡은 운동화, 눈에 젖은 점퍼, 모든 것이 이 남자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오서윤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글쎄요,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해봤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까. 그의 목소리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서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 옆에 서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곤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끊고 나서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차가 있으세요? 차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을 돌고 있대요. 제 동료가 봤다는데 혹시 차 세워둔 데가 주차장이면 지금은 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바로 그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명품 세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번호판.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정체는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처음으로 오서윤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있는 데가 여기서 가까워요. 임시 거처긴 한데 일단 눈 그칠 때까지만 거기서 쉬시는 게 어때요? 새벽이 되면 사람들 눈도 많아지고 그때 나가시면 안전할 거예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오서윤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거처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호텔을 찾자니 이 동네엔 그런 것이 없었고 택시를 부르자니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쓰는 공간이니까. 그냥 눈 피할 정도는 되니까. 걱정 마세요.
남자는 다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오서윤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회사 대표로서, 재계의 거물로서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낯선 경험이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 도움을 받는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항상 주는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으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 내리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자국만이 하얀 눈 위에 남았고 곧 그것마저 새로 내리는 눈에 덮였습니다. 남자가 멈춰선 곳은 재개발 구역. 가장 깊숙한 곳에 공사장 한편이었습니다. 공사용 펜스 너머로 몇 개의 컨테이너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펜스의 느슨한 부분을 들어 올려 그녀가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서윤은 코트 자락을 움켜쥐고 좁은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컨테이너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눈 쌓인 자갈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친 무릎이 걸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 하나가 실내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몇 권의 책과 옷가지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오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눈에 젖은 점퍼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는 건 아니고요. 공사장 야간 경비 일을 하거든요. 그냥 근무 중에 쉬는 곳이에요. 그는 작은 수건을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서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얇은 매트리스였지만 몇 시간 동안 긴장했던 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물 끓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붙은 달력, 구겨진 신문 조각들, 그리고 책꽂이처럼 쌓인 몇 권의 책들. 그중 눈에 띈 것은 달고 다른 유도 기술서적이었습니다. 유도를 하셨나 봐요. 오서윤의 말에 남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책을 보고 있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에요, 아주 오래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오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자 남자는 컵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아, 저는 괜찮아요. 드셔야 해요. 몸 따뜻하게 해야 하니까.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오서윤은 더 거절하지 못하고 컵을 받았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컵라면을 먹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십 년 전 대학 시절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면을 먹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도훈이요. 도훈 씨 저는. 오서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오서윤이라는 이름은 너무 유명했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재계 기사에 오르내리고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에요. 그냥 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반쪽의 진실이었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뒤 오서윤은 무릎을 살폈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진 틈으로 까진 상처가 보였습니다. 피는 멎었지만 붓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그것을 보고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해야 해요. 가만히 계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손길이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을 때 오서윤은 움찔했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도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그 순간 오서윤은 그의 팔뚝에 난 흉터를 보았습니다. 점퍼 소매가 거친 틈으로 드러난 긴 자국. 오래된 상처였지만 깊었습니다. 그 상처는 옛날 일이에요. 도훈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서윤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어떤 과거를 살아왔을까? 그 흉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일었습니다.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동질감이었을까? 오서윤 자신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들. 23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기억, 홀로 감당해야 했던 슬픔, 강해져야만 했던 세월들. 괜찮으세요? 도훈의 목소리에 오서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이제 좀 쉬세요. 저는 밖에서 경비 한번 돌고 올게요. 도훈은 점퍼를 다시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가 나가자 오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안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그녀는 창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좁고 낡은 공간이 이상하게도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오서윤은 그대로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꿈을. 작은 손,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아침 햇살이 컨테이너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오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간.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일들이 기억났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깨셨어요? 아침 거리 사왔어요. 샌드위치와 우유 그리고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오서윤은 몸을 일으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았습니다. 밤새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깊이 잤습니다. 집에서조차 불면에 시달리던 그녀였는데 이 좁은 컨테이너에서 편히 잠들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제 가셔야죠? 도훈의 질문에 오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연락도 해야 하고 어젯밤 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 하자 망설여졌습니다. 도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됐어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도훈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오서윤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그냥 조심해서 가세요. 오서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윤유통 대표이사. 그 직함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훈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그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서윤유통 대표이사.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도운 여자가 누구인지. 오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놀랐죠? 미안해요. 어젯밤엔 말하기가 어려워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았으니까. 도훈은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떨리는 것을 오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서윤은 일어서서 코트를 여몄습니다. 밤새 말랐지만 얼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도훈 씨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서윤은 돌아섰습니다. 눈 덮인 공사장을 걸어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도훈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서윤유통 대표? 그렇다면 이 재개발 사업의 책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를 쫓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서윤의 스카프였습니다. 고급 실크 소재에 그녀의 향기가 배어있는.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돌려줘야 할까? 하지만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명함엔 회사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까?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같은 사람과 저런 대표이사가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도훈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사장 경비, 자벽일, 그리고 또다시 하루를 버티는 삶으로.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두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방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환자들의 신음, 의료진의 발걸음. 그 모든 소리가 뒤섞인 곳에서 강미정은 또 하나의 응급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다음 환자 준비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응급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 절뚝이는 걸음. 이도훈이었습니다. 도훈아. 미정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도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긴.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나타나? 그리고 다리는 왜 또 그래? 미정의 목소리엔 걱정과 꾸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공사장에서 넘어졌어. 약 좀 받으러 왔어. 별거 아니긴. 진료실로 들어와 당장. 미정은 도훈을 별도의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진료대에 앉힌 도훈의 바지를 걷어 올리자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릎과 종아리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고 발목은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야? 도훈아,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나.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엑스레이 찍어야 해. 혹시 금이라도 갔으면 어쩌려고.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엑스레이는 비용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미안해. 미안하긴. 넌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꿈을 함께 꾸던 사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엑스레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한때는 유도 매트를 휘어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도훈아,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미정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한텐 이게 맞는 삶이야,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억울하게 모든 걸 잃었잖아. 미정의 말에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13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유망한 유도 선수였던 그는 올림픽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후배를 괴롭히던 사람들과의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정당한 방어였지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묻혔습니다. 권력 있는 집안 출신이었던 상대방은 피해자로 둔갑했고 도훈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선수 자격, 장학금, 미래, 그리고 자신의 이름마저. 그 사람,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미정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만해, 미정아.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라니.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아, 울지 마, 제발. 도훈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 도훈아, 넌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포기했어, 오래전에. 그럼 나는 포기 안 해. 내 대신 내가 포기 안 할 거야.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인대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미정은 정성스럽게 그의 발목을 치료했습니다. 도훈아, 나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연락 왔어. 대학병원 교수직 제안이었어. 도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대단한 건데. 축하해, 미정아. 근데 거절했어.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미정아, 그러면 안 돼, 선택하는 거야. 난 내 곁에 있고 싶어, 도훈아. 그녀의 고백에 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 넌 나한테 미안할 게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줘. 그날 저녁 도훈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발목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에는 미정이 건넨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만났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오서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편에 남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처럼.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재개발 현장의 고층 구조물 위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고 곳곳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도훈은 그날도 공사장 야간 경비 업무의 연장선으로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그의 역할은 출입 통제와 야간 순찰 그리고 새벽 작업 전 현장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무렵 현장 감독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사람 위에 한번 올라가서 상황 좀 봐. 도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경비라서 위쪽 작업은 맡은 적이 없는데요. 감독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작업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올라가서 자재랑 구조물 상태만 확인해. 사람 없을 때 빨리 보고 와. 말은 단순한 확인 업무였지만 도우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청업체 소속 계약직 경비원이었습니다. 거절은 곧 오늘 근무는 여기까지라는 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말없이 안전모를 쓰고 위로 향했습니다. 15층 높이의 구조물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닥은 임시 발판으로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자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구조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우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원래라면 여러 명이 함께 확인해야 할 공간이었지만 그날 위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순찰이 아니라 감시와 확인만 하라는 지시, 그리고 유독 사람이 없는 시간.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우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임시 발판이 균형을 잃으며 흔들렸고 도우는 반사적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안전벨트가 몸을 당기며 멈춰 세웠지만 그 충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 아래로는 아득한 높이. 현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의도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시간, 혼자만 올라오게 한 지시, 그리고 불안정한 발판. 도우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현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둔해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차가운 밤들, 유도 매트 위에서 땀 흘리던 날들, 그리고 며칠 전 눈 내리던 골목에서 만났던 여자. 오서윤. 미안합니다. 은혜를 갚지 못해서.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위에 사람 있어요. 이어 무전기 소리와 함께 현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조 요청. 빨리. 도우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도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빠르게 오갔고 들것이 급히 이동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도훈아. 강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비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치료할게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도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그날 밤 병원 주차장의 한 대의 고급 세단이 급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서윤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 이도훈.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확인된 정황들은 그 직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없는 시간, 무리한 지시,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위험. 사고가 아니야. 오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강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도훈의 과거와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로 이어주게 될 줄은 아직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고 의료기기의 작은 신호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도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습니다. 소독약 냄새, 여기는 병원입니다.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도훈아. 옆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킨 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말하지 마. 지금은 쉬어야 해. 미정은 물을 떠서 그에게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공사장에서 사고 났었어. 기억 안 나? 도훈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층 골조, 무너진 발판, 그리고 공포. 아, 맞다. 구조대가 구해줬어. 정말 다행이야.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아, 울지 마. 바보야, 죽을 뻔했잖아. 미정은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오전이 되자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다행히 내부 장기 손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중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는데요. 환자분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매우 드문 혈액형이죠. 아, 네. 알고 있어요. 도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환자분 DNA 검사를 받아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DNA 검사요? 왜요? 도훈이 의아해하자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사실은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서윤이었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서윤 씨? 안녕하세요, 도훈 씨. 많이 놀라셨죠? 오서윤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밤새 울었는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훈아, 들어봐. 중요한 이야기야. 미정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의 희귀 혈액형, 그리고 오서윤도 같은 혈액형이라는 것, 그리고 23년 전 오서윤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아들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훈 씨, 아니, 혹시 당신이 제 아들일지도 몰라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5살 때부터 기억이 없어요. 그 전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5살. 오서윤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제발 DNA 검사를 해줄 수 있나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23년간 제가 찾아 헤맨 그 아이가 당신일지도 모르니까. 오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 여자,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해보죠. 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저도 알고 싶으니까요. 체열이 진행되었습니다. 도훈과 오서윤의 혈액 샘플이 채취되어 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릴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제발. 오서윤이 간청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23년 전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겨울이었어요. 백화점에 쇼핑을 갔었죠. 제 아들 준호는 5살이었어요. 오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 놀이방에 잠깐 맡겼어요. 정말 잠깐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옷 하나 고르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준호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경찰, 수색대,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몇 달 뒤 강 하류에서 아이 옷가지가 발견됐어요. 경찰은 사고로 결론 내렸죠. 하지만 시신은 없었어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오서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3년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꿈에서 아이를 찾아 헤맸어요.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려요. 도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도 23년간 외로웠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자라며 언제나 왜 나만 부모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도 23년간 아이를 찾아 헤매며 같은 슬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도훈 씨, 오서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 당신이 제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에게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정말 만약, 당신이 제 아들이라면 오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키지 못해서 혼자 고생하게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도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여자의 눈물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오서윤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옆에 앉아 있고 말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 유도를 시작한 계기, 꿈꾸던 미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그날. 오서윤은 조용히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서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회사를 일으키며 살아온 삶,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아들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23년. 도훈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만큼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훈과 오서윤이 동시에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미정도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오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제가 볼게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오서윤은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도훈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모자관계 확률 99.99%. 종이가 도훈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서윤이 급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신음 같은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야. 오서윤은 종이를 가슴에 꽉 안고 울었습니다. 23년간 찾아 헤매던 그 아이, 매일 밤 꿈에서 불렀던 그 아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눈앞에. 도훈도 눈물이 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니. 부모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있었다니. 어머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도훈은 왜인지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오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꽉 안았습니다. 준호야, 내 준호야. 엄마. 모자는 23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병실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복도로 나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오서윤은 도훈에게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정말 제 엄마가 맞아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서준호, 그게 내 이름이야. 준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부르던 이름처럼. 서준호. 그래, 준호야, 내 아들.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느꼈던 묘한 끌림,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자였습니다. 2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모자였습니다. 서윤유통 본사 이사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길게 놓인 회의 테이블 양편으로 이사진이 자리했고 상석엔 오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냉정했고 눈빛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님? 한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소집된 회의에 모두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23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와 관련된 회사 내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23년 전이라니.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정길이 들어왔습니다. 오서윤의 오랜 동업자이자 이사회 실세인 그는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 대표, 갑자기 무슨 소동입니까? 박 이사님,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회의의 핵심 당사자이시니까요. 오서윤의 차가운 말투에 박정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서윤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대형 스크린의 자료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제 아들 서준호가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아이는 백화점에서 사라졌고 몇 달 뒤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제 아들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도훈이라는 이름으로 23년간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정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오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아들을 데려갔고 가짜 신분을 만들어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스크린에 간략한 자료가 떴습니다. 보육원 기록, 그리고 그와 연결된 금융 거래 내역. 그 배우를 추적한 결과 박 이사님의 아들 박준혁과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박정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서윤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깨어나서 울었습니다. 빈 아이 방 문을 열 때마다 혹시 아이가 돌아와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동안에도, 사람들 앞에서 웃을 때도 단 한순간도 제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3년 8421일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오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그녀는 박정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이사님, 당신의 아들이 23년 전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그리고 13년 전 제 아들이 유도 선수로 성공할 뻔했을 때 당신 아들은 왜 또다시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13년 전 사건 기록과 최근 재심 판결문. 신분이 밝혀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 아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사장 사고까지. 이번엔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략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작업 환경, 혼자 남겨진 작업자.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은 이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정길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날 준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될까봐.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해결이라고요? 오서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은 5살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 아이가 23년간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오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박정길 이사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 대표 제발. 제발이라고요? 제 아들이 엄마라고 부를 사람도 없이 23년을 살았는데 당신은 제발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23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을 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법무팀이 들어왔습니다. 박정길은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이사님. 오서윤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겁니다. 박정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서윤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윤 유통은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으로, 서준호의 이름으로
보육원 아동과 억울한 청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서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준호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릅니다. 준호야. 오서윤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회의 잘 끝났어? 응, 이제 다 끝났어. 진실이 밝혀졌어. 오서윤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 이름을 되찾을 거야.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너는 다시 서준호가 될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13년 전 억울하게 당한 그 일도 모두 바로잡을 거야. 내가 정당했다는 것 증명할 거야.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준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거의 다 나았고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23년간 외로웠던 삶, 보육원에서의 쓸쓸한 밤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함께 따뜻한 죽을 담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기분은 어때? 좋아요, 엄마.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어. 오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13년 전 내가 당한 그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3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억울함,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응, 진실이 밝혀졌어. 내가 정당했다는 것, 모든 게 증명됐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3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내 신분 회복도 승인했어. 이제 법적으로도 너는 서준호야. 준호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서윤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23년 전에 널 지켰어야 했는데. 엄마, 그러지 마세요. 준호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며칠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윤유통 본사 대회의실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오서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엔 정장을 입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23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오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준호, 제 아들은 5살에 실종되어 23년간 이도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아들은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유통은 앞으로 청소년 인권 보호와 보육원 아동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제 아들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3년간 이도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준호,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의 눈빛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저만 혼자인지도 모른 채 외롭게 자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머니도 23년간 저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준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엔 강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해. 정말 잘 됐어.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야. 넌 포기하지 않게 해줬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의 질문에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유도 지도자 프로그램도 만들자고. 좋은 생각이네. 내 경험이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될 거야. 응, 나처럼 억울함을 겪은 아이들, 꿈을 잃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준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미정아, 너도 서울로 와. 엄마가 그러시는데. 응, 나도 결정했어. 대학병원 교수직 받아들이기로. 미정의 말에 준호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 나도 내 꿈을 쫓아도 될 것 같아. 준호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항상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오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엔 평범한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집이요? 응, 우리 집.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오서윤은 아들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조용한 골목 안쪽의 아담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너무 크고 화려한 곳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어때? 준호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정원, 따뜻한 느낌의 외관, 그리고 현관 옆에 걸린 작은 표차에는 서윤, 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오셨어요? 강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여기 깜짝 선물이야. 퇴원 축하 파티 준비했어. 오서윤도 웃었습니다. 자, 준호야. 이제 내 방 구경할래? 오서윤은 아들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의 방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침대, 책상, 그리고 한쪽 벽면엔 작은 유도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게 내가 입던 유도복이야. 23년간 엄마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거야. 오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살 때 내가 입던 유도복, 엄마는 언젠가 내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준호는 유도복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작고 낡은 옷, 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준호야. 이제 우리 함께야.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 함께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서준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세상은 완전히 따뜻해졌습니다. 거리의 나무엔 연두색 잎이 가득했고 공원엔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아담한 집에서 따뜻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 밥 짓는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오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였지만 요즘엔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 익숙한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손님이라기보단 가족에 가까웠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넌 준호랑 있어. 거의 다 됐어. 그래도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잖아요. 미정은 자연스럽게 오서윤을 어머님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상을 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는 이제 회사 업무도 시작했고 유도 장학 프로그램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준호는 서류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식탁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평범한 한국 가정식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세상 어떤 요리보다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앉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서윤은 밥을 퍼서 준호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요즘 일한다고 얼굴이 좀 야위었어. 네, 엄마.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도 밥그릇이 건네졌습니다. 미정이도 많이 먹어. 대학병원 출근하니까 더 바빠졌을 텐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이 작은 집을 채웠습니다. 준호야, 유도 장학 프로그램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오서윤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0명 넘게 지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 경험이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될 거야. 준호는 웃었습니다. 23년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평범한 가정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그나저나 미정아, 새 아파트는 마음에 들어? 오서윤의 질문에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머님. 병원도 가깝고 여기서도 멀지 않아서 다행이다. 자주 놀러 와야 해. 우리 준호가 너 없으면 섭섭해하니까. 어머니. 준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정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서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23년간 그것을 잃고 살았기에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행복해요, 정말. 그 한마디에 오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준호야. 정말 행복해. 오서윤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3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미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오서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리고 꽃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정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준호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응. 준호야, 정말 잘됐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미정의 말에 준호는 웃었습니다. 너도 행복해야 해. 우리 계속 함께 하자. 그럴게. 두 사람은 잠시 마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정아. 응? 고마워, 정말 모든 것에 대해. 미정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미정이 떠나고 준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오서윤이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세요, 엄마? 내 어릴 때 사진이야. 보고 싶어서.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첩 속엔 5살 아래의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도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이게 저예요? 응. 내 5번째 생일날이었어. 그날 유도복을 처음 입었지. 오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정말 좋아했어. 유도복 입고 하루 종일 안 벗으려고 했지. 준호는 사진 속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때 일들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오서윤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날,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모습.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그 시간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좋은 아이야. 오서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엄마가 보기엔 너도 미정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옆을 봤습니다. 오서윤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 23년간 못 누린 행복, 이제는 마음껏 누려도 돼. 네, 엄마 그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5살에 모든 것을 잃고 28이 되어서야 되찾았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들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미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미정이와 함께 찍은 사진.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정아.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조깅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유도장이 보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청소년 유도 도장이었습니다. 바로 준호가 만든 장학 프로그램이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준호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20명의 아이들 모두 보육원이나 어려운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자.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트 위에 서자 2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5살 때 처음 유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섰던 그날,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알아? 유도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힘들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준호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봤습니다. 외롭고 두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는. 선생님도 그랬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선생님도 여러 번 쓰러졌어. 하지만 다시 일어섰지.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어. 준호는 웃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연습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외치자 부엌에서 오서윤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저녁 다 됐어. 오늘도 미정이가 와요? 응, 곧 올 거야. 준호는 웃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 먹는 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작은 집, 따뜻한 밥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서준호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앞으로도 하루의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 오래도록 남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